면역력 관리에 있어서 장만큼 중요한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등입니다. 지금껏 등을 그냥 기대거나 누울 때 등짝 정도로 생각했다면 아닙니다. 등이 무슨 일을 하길래 면역이 있다고 하는 걸까? 등은 우리 몸의 중심축이자 좌우, 전후의 균형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안에 척수신경이 있고 자율신경이 흐르는 신경통로이기 때문에 몸 전체의 장기에 사인을 보내고 조정하는 중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등을 오래 구부리고 있으면 신체 각 부위에 문제를 일으키는 건 너무 당연할 거고요. 내가 볼 수 없는 곳 중에 제일 중요한 곳이 바로 내 등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는 마지막 단계, 등 면역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서재걸입니다. 등을 생각하면 저는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옛날에 막 너무 더울 때 등목을 시켰거든요. 거기다 찬물을 끼얹으면 정신이 번쩍 든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등에 정신이 있나라고 저는 그때 생각을 했었는데 또 하나가 더 있네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야, 너 정신 차려 해서 어딜 때립니까? 등짝 스매싱을 하죠. 그래서 확실히 등에 정신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막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등에 정신이 있었어요. 바로 척수신경입니다. 등에는 우리 몸의 중심축을 이루는 척추가 있는데 척추가 왜 경추 몇 번, 흉추 몇 번, 요추 몇 번, 왜 이렇게 잘게 있었을까요? 그 안에다 척수신경이 있고 그 낱개마다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쪼개 넣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면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척수신경인데 마치 이제 뿌리가 많은 단무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 척수신경을 긴 뇌라고 표현합니다. 등은 척수신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뼈와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는 몸의 기둥입니다. 기둥 앞에 장기들이 있습니다. 장기는 배 안에 있죠. 등 앞에, 배 뒤에 장기들이 있습니다. 이 장기가 뇌하고 서로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연결하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그 딜리버리를 누가 하느냐? 등에 있는 척수신경이 합니다. 그래서 척수신경에서 바로 자율신경이 나와서 위 움직여, 장 움직여, 눈 움직여 이걸 우리가 명령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그게 자율신경. 그래서 외부 환경이 변해도 몸 안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 출혈이나 탈수를 막기 위해서 혈압과 맥박을 변화시키고 산소 부족에 대비해서 호흡을 조절을 하는 것도 있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도 호흡도 하고 있고 위도 움직여라 하는 신호를 이 척수신경이 보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의식을 하지 않아도 장기가 알아서 돌려가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등이 굽는 순간 알아서 하는 신경이 알아서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이게 바로 면역이고 그걸 등이 조절한다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스트레스를 여러분들이 받는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스트레스는 어떻게 면역을 방해하고 있을까요? 스트레스로 여러분들이 불안을 느끼면 근육이 받아요. 경직돼요. 극단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 표현을 쓰는데 누가 내 등 뒤에서 찌르려고 할 때 통과되지 않을 정도로 근육을 굳게 만드는 수비 행위 이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고 있다는 얘기는 몸이 경직되고 근육을 굳게 만드는 방어 기전인데 목 근육하고 어깨 근육하고 등 근육이 같이 굳어버려요. 그러면 앞에 있는 신경을 눌러서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각자의 장기와의 연결을 끊어버려요. 그러면 위 움직여야 될 때 위 안 움직이니까 소화 안 되죠. 장 움직여야 되는데 장 움직이라는 소리가 안 나오니까 가스가 가득 차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떨 때 어떤 식의 언어로 병원을 갑니까? 저 등 근육이 굳어서 왔어요. 이렇게는 안 갑니다. 소화가 안 돼요. 가스가 차요라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위 운동을 촉진하는 약을 줄 수도 있고 변비를 진정시키는 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시적인 치료가 되지만 굳은 등이 풀린 적은 없죠. 그래서 이게 만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척수신경, 이 등을 펴는 게 스트레스 해소의 첫걸음이자 건강과 직결되는 면역력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치고 자세가 좋은 사람 없죠. 늘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전화 있죠. 이게 한 250g 정도 되는데 심장하고 비슷한 무게입니다. 그래서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심장 같은 무게 하나를 더 들고 산다는 거거든요. 종이 한 장을 들어봤을 때 아무도 무겁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근데 그걸 1시간 들고 있어라. 그건 무겁죠. 그러니까 단순한 무게가 무거운 게 아니라 시간이 무거움을 만드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들고 있으니까 척추가 휘고 등 근육에 무리가 생겨서 스트레스를 계속 등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등은 어떤 상태일까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걷는 거 좋아합니다. 하루에 40분 이상 걷는 거를 20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 앞사람의 뒤통수의 꼭대기를 보고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등이 펴진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사람의 발 뒤꿈치를 보고 걷는다면 등이 구부러져 있는 거거든요. 내 시야가 걸을 때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가 일단은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많은 환자분들 치료를 하면서 느끼는 거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이 하나하나가 다 따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쓰는 사람이 면역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죠?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죠. 근데 평생을 이 손가락을 안 쓰고 그냥 뭉치로만 살고 있으면 이거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럼 이 근육만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뭉치면 이 근육들을 다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제대로 안 움직이고 붓습니다라는 사람이 왔을 때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저는 등을 봅니다. 등을 풀면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그 이유는 이 낱개로의 움직임을 근육들이 다 쓰지 못하면 등과 어깨 근육들도 굳어버리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면역을 높이고 좋아지게 만드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손가락을 움직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등에 있는 신경의 긴장을 좀 줄이고 등을 펴면 좋겠습니다. 등을 편다는 것 자체가 신경 지나가는 길을 비켜주는 겁니다. 제대로 지나가게끔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등을 구부리면 신경 가는 길이 눌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릎을 붙이고 그리고 기대지 않고 가슴을 펴서 이 90도로 이렇게 유지하는 거. 근데 중요한 게 자, 팔을 펴세요. 그러면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그 총 겨눌 때 요거 보통 하는데 항복했을 때 항복이 아니라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저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이 어깨가 라운드 숄더라 그러죠. 굽은 사람들은 이 손바닥이 뒤로 가기 어렵습니다. 뒤로 못 갑니다. 이 엄지손가락하고 이런 게 눈을 조금만 돌려도 쉽게 보일 수 있고 근데 정말 등 면역이 좋은 사람은 이 엄지손가락이 안 보일 정도로 뒤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등 면역이 제대로 작동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매일 15분씩 정도 하게 되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극받았던 그 근육들이 풀리면서 눌렸던 척수신경도 살아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 무심결에 한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허벅지 안쪽 근육이 내전근이라고 있는데 이 내전근은 장요근과 연결되면서 요추 1번이라는 척추에 붙고 거기서 횡격막으로 붙어요. 호흡이 잘 되려면 허벅지 안쪽 근육이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충분히 자세가 좋은 사람이 호흡을 잘할 수 있거든요. 성악가들하고 일반인들이 노래하는 거에 차이점이 있어요. 보통 일반인들은 한음 한음을 끝낼 것처럼 다 내뱉어요. 누구의 이게 다 내뱉죠. 근데 성악가들 어떻게 하는지 잘 보여드릴까요? 누구의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호흡을 아끼는 거예요. 다 뱉지 않아요. 바로 읍스 호흡법인데 들이마실 때는 빨리 퀵 빨리 마시고 읍 그 다음에 내쉴 때는 스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5초 동안 20%씩 호흡을 나눠서 내뱉을 수 있는 근육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허벅지 안쪽 근육과 장요근, 코어 근육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호흡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주변 보면 과거에 씨름 선수했고 유도했고 이랬는데 성악가로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게 이 호흡 때문에, 이 근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힘이 작용이 되면 등에 붙어 있는 장요근과 횡격막이 강화될 수 있어서 등 근육들도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읍스 호흡 운동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 중력을 거슬러서 허벅지 힘을 만드는 가장 좋은 거는 저는 이걸 하거든요. 앉아 있으면서도 환자 보고 틈 있을 때는 살짝 들고 있는 겁니다. 한쪽 다리 들고 있는 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 10초. 또 반대쪽도 한 10초 정도 들고 있고 이걸 반복하면 걷는 거 못지않게 등도 펴지고 허벅지 근육도 굉장히 강화되니까 이 운동을 꼭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식을 해서 장에 부담을 주고 가스가 많이 차면 뒤에 있는 근육, 등 쪽 근육도 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예방하려면 소식을 하는 게 장 면역에도 좋고 등 면역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면역은 두 가지예요. 장 면역 유산균과 등 면역 신경에 있다. 이 두 가지가 다 조율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면역을 조절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병원을 갔는데 진단받지 못하고 아니면 치료를 했는데 늘 아프고 불편하다거나 이런 병은 어디에 원인이 있냐 하면 면역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시라도 15분 동안 등을 펴는 게 놀라운 면역의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는 자기 등을 좀 소중하게 여기고 등을 펴보자. 장에 좋은 균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바꿔보자. 이 두 가지를 하고도 안 되는지를 꼭 봐야 되는데 먹는 거 그대로 먹고 등은 구부려 있고 치료법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다음에 나 혼자 등 쓰다듬기 어렵잖아요. 등을 많이 쓰다듬어 주는 게 좋은 이유는 몸에서 나오는 몰핀이 엔돌핀인데 그 엔돌핀이 피부에서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등을 쓰다듬어서 이 피부를 자극을 하게 되면 엔돌핀이 나와서 통증도 줄여주고 면역도 좋아지게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안 그러면 또 정봉아. 안 울어. 수술 후에도 예전처럼 몸이 편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진통제 처방을 받아도 내 몸은 여전히 아플 때, 심지어 무릎이 아파서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뼈에는 이상은 없는데요? 큰 문제 없어요 라고 의사가 말할 때 이대로 더 지나면 집에서 꼼짝없이 누워있기만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하지만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 몸 상태에 적합한 재활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내 몸이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활에 대해서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활학과 전문의 배하석입니다. 재활학과는 어디가 아플 때 가는 곳이죠?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내과, 정형외과, 치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안과, 대부분의 진단과는 어디가 아플 때 가야 하는지 명칭만 들으면 다 알 수 있죠. 하지만 재활학과 하면은 언제 가야 하는지, 어디가 아파서 가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낯설게 느끼시죠? 그래서 재활하면 장애 관련 치료에 대한 검색어가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재활학이 다루는 분야는 장애 관련 외에도 여러분의 일상과 가까이에서 내 몸이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우선 재활학의 역사는 제2차 세계대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참전한 미국의 한 군의관이 전쟁 중에 부상으로 장애를 갖게 된 수많은 군인들을 치료하면서 이들이 전쟁이 끝나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후유증 및 장애가 더 악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은 수많은 사상자와 부상자를 만들었는데 전투나 군사상 임무 중 절단, 두부나 척수 외상으로 인한 마비, 전쟁 공포증 등의 다양한 부상으로 고통받는 군인의 사회복귀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 군의관은 물리치료와 심리치료를 기본으로 한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획기적인 치료 효과를 보여주었고, 퇴역 후에는 1950년 뉴욕대학교 병원에 물리의학 및 재활연구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재활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닥터 하워드 러스크입니다. 이것이 현대 재활학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재활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재활학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1972년 대한재활의학회가 창립되면서부터입니다. 재활학은 다른 의학 분야에 비해서 역사가 비교적 짧지만 닥터 하워드 러스크의 말처럼 The best life you can live with what they have left, 현재 상태에서 삶의 질을 가장 좋게 만든다는 개념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100세 시대에 수명이 길어진 만큼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의학이 재활입니다. 질병과 외상 치료만으로 예전과 똑같이 일상생활 하기는 어렵습니다. 치료하는 과정에서 일상생활 범위가 줄어들게 되고 운동량도 현저하게 감소되고 근력이 약화되고 근육이 감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이 굳어서 잘 움직이지 않거나 일정한 방향으로의 움직임과 동작이 제한이 되는 것이죠. 반드시 치료 과정 중이나 후에 적절한 재활 훈련을 받아야 관절의 후유증을 예방할 수도 있고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재활이라고
재활이라고 하면 어떤 치료를 받는 건지 궁금하시죠? 대부분 재활 그러면 물리치료 받으러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치료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물리치료는 핫백이라든지 초음파 등을 이용한 열치료, 또 전기를 이용한 저주파 치료, 간섭파 치료 등이 있습니다. 이 치료법은 재활의학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치료 방법입니다. 이 외에 마비 환자나 몸의 움직임에 이상이 관찰되는 환자에서 재활 운동 치료도 하고 하지의 운동 기능을 분석하고 훈련을 시키는 데 주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일상생활 동작을 분석하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교육하는 재활 작업 치료, 또 말을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받는 재활 언어 치료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이 사용되어 있고, 최근에는 로봇을 이용한 로봇 재활 치료가 매우 발전되어 실생활과 유사한 가상현실 속에서 재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활 치료는 발병의 원인을 분석하고 환자의 생활 습관과 환경을 체크하고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환경을 교정해가는 방식으로 치료를 진행합니다. 통증은 하늘이 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절이나 근육, 신경, 몸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말을 못하는 우리 몸들은 주인에게 도와달라는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학문적으로는 통증은 불쾌한 감각 또는 고통스러운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삶을 유지하는 데 나의 몸을 보호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만약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떨까요? 심각한 감염이 된다든지 염증이 생겨서 걸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목숨까지도 위험해지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극심한 통증을 못 이겨서 습관처럼 진통제나 진통주사를 찾으신 분들 병원에 많이들 오십니다. 잘 아셔야 되는 게 통증이 없어진다 그래서 병이 나은 건 절대 아닙니다. 자꾸 쑤시고 아프면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인데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거나 진통주사를 맞으면서 무리한 동작을 반복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진통제는 절대 치료약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원인을 찾도록 진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관절염 주사 치료는 주사를 이용해서 관절염 치료에 효과적인 약물을 관절 안으로 직접 우리가 투입하는 방식으로 질환을 치료를 하는 방법입니다. 질환의 정도에 따라서 통증과 염증, 부종과 같은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켜 주다 보니까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약물이 이 스테로이드 뼈주사입니다. 관절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강하게 억제하는 데서는 가장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주사를 한번 맞으면 자꾸 그 주사 생각밖에 안 나요. 그래서 거기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스테로이드를 반복적으로 맞게 될 경우에는 다양한 전신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힘줄이 파열될 수도 있고 관절 주위에 어떤 지방 조직의 감소, 피부 변색, 괴사 여러 가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테로이드는 통증과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적이지만 손상된 조직이 재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재생을 강하게 억제를 하기 때문에 이 약물을 오래 쓰시는 것은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쓰이는 연골주사 많이 들어보셨죠? 연골주사는 손상된 연골의 마모를 더디게 하고 또 뻣뻣해진 관절을 좀 더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주사입니다.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거는 마치 연골을 재생시켜 줄 것 같지만 실제로 인체에서 연골 재생이 확인된 약물은 아직은 없습니다. 반복하지만 진통주사는 그 자체로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통증만 치료하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활 속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고 손상된 조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치료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육의 경우에는 정상으로 회복되는데 보통 한 최소 4주, 힘줄이나 인대의 경우에는 최소 6주, 뼈의 경우는 최소 8주 정도의 재활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손상된 조직을 보호하면서 치료를 하는 게 재활의학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절을 좀 삐끗하셨다. 대부분 빨리 가서 도수치료 받아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도수치료 받으러 간다 그러면 엎드린 채로 막 이렇게 우두둑우두둑 소리 들면서 마사지나 안마 받는 모습을 상상하시는데 정확하게 도수치료란 거는요. 손으로 치료하다라는 뜻으로 숙련된 전문 치료사가 직접 맨손으로 신체를 자극해서 관절을 치료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일반 마사지와 도수치료를 혼동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도수치료는 근육을 포함해서 인체를 구성하는 뼈, 근육, 신경계 등 해부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한 것이고요. 도수치료 전에는 반드시 신체 검진, 엑스레이, MRI 등 객관적인 검사 기반을 통해서 환자의 통증과 기능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은 다음에 근육 및 관절의 움직임을 교정하면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고 기능을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도수 치료는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치료는 아닙니다. 대한임상통증학회에서는 도수 치료 가이드라인을 냈는데요. 근골격계 질환에 한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에 장기간의 도수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치료하면서 경과를 관찰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바뀌는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주면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도수 치료를 받으면 통증이 다 호전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강화시키고 스트레칭을 하면서 관절의 운동 범위를 적절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나 환경을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허리의 통증이나 목의 통증의 경우 자세 이상으로 온 경우가 많은데요. 바른 자세를 잘만 유지를 해주어도 통증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고 재발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반드시 등받이에 이렇게 기대고 앉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대고 앉음으로써 허리 주변의 근육의 부하를 줄여서 허리 통증을 막아주고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테니스 엘보로 고생하신 분들 많습니다. 주로 아픈 부위는 이 팔꿈치의 바깥쪽, 또 아니면 요즘은 이제 안쪽으로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같은 원인입니다. 손을 돌리는 동작, 우리 문고리 돌리고 빨래 짜고 병따개 따고 이런 동작을 할 때 테니스 엘보가 많이 생깁니다. 짜는 동작 이런 것들을 교정을 하면 되는데요. 이럴 때는 우리가 팔을 이렇게 몸통에 붙이시고요. 수직으로 이렇게 짜든지 빨래를 짜든지 병을 따든지 이렇게 돌리시면은 테니스 엘보를 예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치료는 약물이나 물리치료가 아닌 바른 자세와 동작을 통해서 각 관절을 부상 없이 잘 관리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재활의학은 어떤 상황에서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학입니다. 마비나 절단 등의 심한 장애로 인해서 삶의 질의 저하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근육이나 관절의 가벼운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동작 제한으로도 삶의 질은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평소 내 자세는 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점검하시고 생활 속의 재활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몸은 무려 600여 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죠. 관리를 하지 않으면 30대부터 근육이 점점 줄기 시작해서 70대가 되면 근육의 절반이 마치 오징어처럼 쪼그라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근육이 감소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으로 생각했지만 이제 근육량과 근력이 정상보다 떨어지는 것도 근감소증이라는 질병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힘이 약해지고 이런 거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지 누가 이걸 병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럼 대체 근육이 부족한 게 왜 병일까요? 지금부터 근감소증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활학과 전문의 배하석입니다. 관절염이 있으면 무조건 안 움직이고 쉬려고 하시죠. 아프고 힘드니까 안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관절을 쉬면서 보호만 하다가는 평생 못 걷는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관절을 사용하지 않으면 관절과 근육과 힘줄 등이 약해지고 운동 범위 제한이 발생하게 되고 2차적인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관절염 같은 경우에 지속적인 운동과 관리를 통해서 적절한 근육의 양과 근력을 유지를 해야지만이 사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운동으로 관절염을 낫게는 할 수 없지만 관절 주위의 근육과 힘줄 등의 연부 조직을 강화시킴으로써 관절을 건강하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근육의 양, 근육의 힘, 근육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감소증을 저희가 3개의 단계로 분류를 하는데요. 근육의 양만 감소하고 근력과 근육의 기능이 정상인 경우는 근감소증 전 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근육의 양과 근력이 감소하는 단계를 근감소증이라고 진단을 하고요. 근육의 양, 근력, 기능 모두가 감소하는 것은 중증 근감소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내 근육이 어떤 상태인지, 내 근육은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서 근육의 양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상태를 진단해 보면 되지만 병원에 가기 전에 자가 진단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보행평가입니다. 재활의학에서 재활치료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항목 중에 하나가 보행, 이동 동작입니다. 이전보다 보행 거리가 줄었거나 또 같은 거리를 가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나 400m 정도로 걸을 때 6분 이상 걸리시는 분들, 이렇다 보면 혹시 근감소증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한 5회 정도 반복을 했을 때 15초가 넘게 걸리시는 분들, 병원에 가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바르게 걷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슴은 쫙 펴시고요. 턱은 뒤로 당기고 허리도 쭉 펴시고 배를 쑥 집어넣어서 시선은 전방 10에서 15m 앞을 바라보고 무릎을 천천히 펴면서 걸어주세요.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고 다음 발바닥 그리고 발가락 부위로 힘이 가도록 걸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팔자걸음이나 모델 걸음 등은 골반이나 허리 등에 통증을 유발하거나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11자 보행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런지나 스쿼트에 대한 운동 방법은 유튜브 등에서 많이들 보셔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동작들은 근력이라든지 근력의 힘이나 기능이 정상일 때 하는 운동에 대한 설명만 되어 있습니다. 근력이 약하고 근육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세미 런지라든지 세미 스쿼트라든지 강도를 좀 낮춰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력이 좋아지고 기능이 좋아지면 그 다음 단계로 정상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스쿼트이죠. 오리지널 스쿼트이고요. 뒤에 의자가 있다 생각하시고 엉덩이를 쭉 빼고 앉아야 돼. 무릎이 발 앞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세미 스쿼트는 우리가 각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의 각도가 처음에 30도, 조금 되면 45도, 60도 이렇게 쭉 내리면서 강도를 높이는 거예요. 점차 본인의 신체 상태에 맞게끔 각도를 조절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그래서 거의 90도까지 쭉 내려가는 게 원래 오리지널 런지고, 이제 근력이 약할 때는 30도, 45도, 60도 이렇게 그것도 마찬가지로 각도를 증가시키면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근육이 쭉쭉 빠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근육이 무엇일까요? 코어 근육입니다. 코어 근육은 몸통을 좌우로 돌릴 때 중심을 잃지 않게 잡아주고 또 허리 통증이나 부상을 방지를 해줍니다. 재활학에서는 척추와 골반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근육들을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복직근, 대퇴사두근, 대둔근 등의 겉근육하고 허리 골반 안쪽 깊숙이 있는 장요근, 복횡근, 다혈근 등 속근육들을 얘기를 합니다. 코어 근육을 잘 만들어두면 나이가 들어서도 몸이 휘지 않고 바른 자세로 유지할 수도 있고 오래 걸으실 수 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 찾으신 분들, 본인은 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요즘 어떤 운동 하셨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런 코어 쪽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코어 근육이 약하면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오래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라밴드를 이용해서 코어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라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색깔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노란색이 가장 약하고요. 금색으로 갈수록 강하기 때문에 자기의 근력에 맞춰서 밴드를 구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 어깨 넓이로 쓰신 후에 허리를 곧쭉 세우시고 복근에 힘을 주신 상태에서 세라밴드를 발바닥 아래쪽에다 거신 후에 팔을 외전을 하면서 이 몸통의 코어 쪽에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5회 정도 3세트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잘못된 동작.
코어 근육이 약해지고 근력이 약해지면 균형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균형 능력도 20에서 30대에 최대치에 달했다가 다시 감소하는데 감소량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근감소증으로 우리가 진단을 하고 적정 치료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균형 훈련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바로 선 자세에서요. 어깨 넓이로 편안히 쓰신 자세에서 손을 앞으로 일자 나란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쪽 발을 무릎을 굽혀주세요. 90도까지. 그래서 한 발로 쓰기를 하시는 겁니다. 10초 정도 유지하신 후에 다시 내리고 같은 발을 이번에 앞쪽으로 이렇게 들고 계시면 됩니다. 앞쪽으로. 10초 유지하신 후에 다시 원자리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한 발 내서 체중 이동해 주시고 다시 뒤로 한 발 해서 체중 이동해 주시고 다시 원점으로. 여기서 자꾸 균형 잡기가 힘드신 분들은 벽을 잡고 운동을 하시면 안정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동작당 15회 정도, 하루에 총 3테스트 정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요즘 30대 직장인들 중 척추 질환, 허리 통증으로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년기에 반드시 해야 할 운동 대신에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길죠. 대부분 그렇게 앉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앉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 자세가. 둘 다 허리 근육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가하는 동작이라서 이제 저렇게 되면 보면 어깨나 이게 팔꿈치 이런 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엉덩이를 쑥 집어넣어서 등받이에다 등을 딱 기대고 앉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팔꿈치하고 손목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대부분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런데 자꾸 자세를 취해서 저 자세에 익숙해지게 본인이 만들어야지 됩니다. 골다공증과 같은 등급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 질환이 근감소증입니다. 근감소증은 적절한 운동과 영양 섭취를 통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치료를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정상으로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육의 파워도 근육의 양과 같이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를 합니다. 빨간색은 남자의 근력이 감소되는 양상이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은 여성의 근력이 감소되는 걸 보여주고 있고 20, 30대에서 피크를 유지하다가 점차 감소되기 때문에 우리가 젊었을 때 근력을 얼마나 잘 유지를 하느냐 또 평상시 이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운동해도 근육을 만드는 건 참 어렵습니다. 진정한 근력의 증가는 최소 8주가 지나야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단기간에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금방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운동 그만두지 마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다 보면 서서히 좋아지는 게 근력이기 때문에 길게 보시고 운동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감소증은 젊어서 관리가 매우 필요한 질환입니다. 사람마다 평상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유지하도록 반드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